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심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정치 개입 유죄, 선거 개입 무죄 판결의 모순이 2심에서 비로소 바로잡혔습니다. 지지율 20%대까지 추락한 박근혜 정부인데요. 이번 판결로 정권의 정통성마저 크게 위협받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있었는데요. 오후에는 당 안팎의 요구에 따라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안산 그리고 유가족들이 걷고 있는 광주와 나주에서 각각 행사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300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은 광주에서 아침 기자회견을 한 후에 15째 도보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추모 문화제를 열었고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했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방해를 하고 있어서 활동이 중단된 세월호 조사 특위의 활동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예, 세월호 참사 300일째 광화문 광장 행사 문화제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방금 전에 문화제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문화제 제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시민 100여 명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날짜만 흘렀지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너무 가슴은 아픈데 우리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예, 문화제엔 가수 이수진 등 문화예술인도 동참했습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서는 시민들이 주최한 참사 300일 문화제 하늘, 땅, 별들의 이야기가 열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가족들의 도보 행진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오늘 300일 기자회견을 아침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세월호 가족 도보 행진단은 오늘 아침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안산에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걸은 최고령의 일반 시민 참여자 최종배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에 가슴 설레었을 이 어린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먼저 입혔던 유서탄 6살 혁규,
이런 혁구의 곁을 지키시나 돌아오지 못하시는 혁구 아빠 권재근님, 제자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고군분투하시다가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 곁을 지키고 계시는 고창석 선생님과 양승빈 선생님, 수학여행 중에 인생의 가장 큰 추억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 생각에 들떠 있다가 너무도 어이없게 영문도 모른 채 꿈만 왔던 짧은 생을 마쳐야 했던 현철이, 영인이, 은하, 다인이. 예,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진상규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며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설 이전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특위의 여당 측 의원들은 공식 논의를 뒤집는 개인 행동을 하거나 특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임의대로 복귀시키며 사실상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여전히 본격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인원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 이후 갈등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앞서 설립준비단은 특위 사무처를 상임위원 포함 125명 규모로 구성하고 241억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추천위원들은 현재의 절반인 60명의 인원과 예산 130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오는 12일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유가족들의 도보행진 팽목항까지는 지금부터 닷새가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안산에서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도보행진은 이제 진도 팽목항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19박 20일 도보행진 일정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유가족들이 팽목항에 도착하는 14일 오후엔 실종자 수색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완전 수습해 가족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외치고 행동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세월호 참사 300일 문화제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무수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파헤친 근거들, 그 근거들이 대부분 증거로 인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과거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전적인 믿음을 받지는 못하는 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면 손해가 될 뿐이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2심 재판부는 오늘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물론 재판의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했으면서도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했던 원심을 깨고 공직선거법도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정치 선거 개입을 예로 들며 국정원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 엄정히 단죄하고 자기 점검의 통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해 유사한 활동이 계속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려 2시간 동안 쉼없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716개를 사용했고 트윗한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보다 채택된 증거가 늘어난 것으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검찰 안팎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파헤친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기준일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에서 97%를 차지했지만 8월 20일 이후부터는 선거 글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선 직전인 12월에는 83%까지 치솟은 점을 근거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선거 개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이버 활동이 선거 이슈와 대응에 활발히 이루어졌다면서 그 예로 당시 안철수 후보의 룸사롱 의혹과 아파트 입주권과 다운계약서 문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대선 기간에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무겁게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사이버 행위가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조직적, 능동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경험과 경력에 비추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와 문제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원 전 원장과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며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는 말을 남긴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예상하고 법정 밖 신병 보호를 요청했던 원세훈 전 원장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개인 비리로 1년 2개월을 수감한 후 자유의 몸이 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전직 정보기관장이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1심 때는 정치 개입은 유죄지만 선거 개입은 무죄라는 모순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심 재판에서는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그 모순을 바로잡았습니다. 대선 직전부터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을 되짚어보면 바로잡아야 할 모순, 파헤쳐야 할 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 6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 개입과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2013년 3월 당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공개했습니다. 2012년 5월 작성된 이 글에는 원 전 원장이 전 직원들에게 정부 여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수사팀은 6월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혼의 아들 의혹으로 그해 9월 사퇴한 최동욱 검찰총장은 정권에 의해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팀장도 10월 18일 특별수사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 사흘 후 국정감사에서 윤 팀장은 수사 외압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는 2013년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국정조사 사상 초유의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1심에서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날 이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김동진 수원지법 성난지원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 재판 나흘 후 정치 개입 혐의, 국정원법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 항소의 결과는 1심의 국정원법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고 선거법 위반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원 전 원장은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가 임기 첫날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의 투쟁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한편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은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마는 야당은 꼼수로 서민 증세를 해놓고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국민 배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야당은 반색한 반면 새누리당은 갈팡질팡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 규정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연합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공작 저지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 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연합을 향해 대선 불복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새누리당은 오늘 뒤바뀐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유죄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말해놓고 국정원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평이었습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신임 대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날선 발언으로 당선 후 첫날을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자신의 당선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와 맞서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세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표는 특히 경제 복지 문제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정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복지 죽이기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복지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 감세 철회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후 문 대표는 인사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양당 대표 회동이 이뤄졌는데요. 같은 부산,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두 대표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 부분에서 복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무성 대표의 말에 문재인 대표가 복지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고
공무원 연금 개편 속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해준 그 일정에 앞서서 문재인 대표는 현충원 참배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도 들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있었죠? 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당 최고위원들이 동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 대표는 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과 헌화를 한 후 김대중,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다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당 지도부 중에서는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만 동참하고 신임 최고위원 5명은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승만, 박정희 참배에 앞서 백범 김구 선생이나 인혁당 열사들의 참배가 우선이라고 비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아예 현충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적었고 참배 후 진정한 국민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배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여정부와 민주정부 10년을 인정하라며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실천도 요구했습니다.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문 대표는 오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윤봉길,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 얘기를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박 대통령은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겨냥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그 어떤 복지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그 심오한 그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박 대통령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링거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반짝하다 많은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거듭 증세 불가를 못 박았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배세, 연말정산 방식 변경 등으로 꼼수 증세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국회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은 정부와 여당의 분명한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 쪽 사람들 중에서 화장실에서 혼자 웃지 않을까 상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낙마 위기에 몰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내일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오늘쯤이면 그동안 쏟아진 의혹을 정리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을 텐데 언론들의 관심이 오늘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쏠리면서 의혹을 집중 조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해명 자판기에서 의혹 자판기로 바뀐 후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당초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 그러나 지난 주말을 거치며 분위기가 급반전돼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로는 최초의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던 지명 초기와 달리 이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특히 지난 6일 김경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이 후보자가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스스로 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자신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을 자랑처럼 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이 후보자는 6일 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공직 후보자로서 경솔했다며 대우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후보자가 1980년 전두환의 국보위에 근무하던 시절
최대의 인권 침해 사건인 삼천교육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자가 근무한 내무분과위는 삼천교육대 대상자를 관리하고 첩부를 수집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황제특강 의혹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대전우송대학교 석좌교수로 근무하면서 1시간짜리 특강을 6번 하고 6천여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대 교수 채용 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처남의 도움을 받은 의혹, 차남의 건보료 미납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검증받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당 땅 투기 의혹 핵심 증인인 강희철 씨가 여야 증인 협상 시기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오늘 드러나면서 이 후보자가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언론 기사마저 내리게 하는 후보자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강 씨의 출석을 막고자 강 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한 특위위원들의 자료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절망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게 결국 행정부나 또 여러 인사청문회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그 무응답이나 이완구 후보자님은 의원이시잖아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진짜 나쁜 학습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악인 것 같고요. 야당 청문회 특위에 따르면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총 399건의 자료, 247건의 서면 답변 등 총 646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완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는 총 369건으로 57.1%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투기 의혹을 받은 경기도 분당 땅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편법 증여와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아들에 관한 자료 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자료 제출 거부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이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위원회에 당선된 유승희 의원을 뉴스K가 만났습니다. 여성목 최고위원을 둔다거나 하는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성 후보자들과 동등하게 겨뤄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런 유승희 최고위원은 첫날부터 대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참석도 물론 거부했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은 당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당원들이 당선되면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겠느냐, 참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배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이번에 현충원 참배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묘역과 이제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당 대표로서 국민적인 화합이라든지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큰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고뇌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또 흩어졌던 당심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의 당원들은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지만은 가장 큰 요구가 뭐냐면 야당다운 야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당이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서민과 약자를 위한 당인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계파 갈등이니 뭐니 당내 분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뭐 계파를 해체라 이렇게 해서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당원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천의 그 룰입니다. 공천의 지금 그 원칙이 자꾸 유불리를 따져서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당원 모두가 굉장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일한 여성 그 최고위원으로서 여성의 정치 참여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전국 대의원의 50%를 여성으로 지금 확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려고 하는 것을 또 막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성 당원들의 힘을 결집하고 또 많이 리더십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이 당내에서 있어서의 여성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뭐 이런 이 죄명으로 정권에 대해서 조금만 불만을 털어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도 지금 제3자를 통해서 고소고발하고 또 검찰이 막 기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고통받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또 박근혜 정권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김상환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이른바 지록유마 판결을 뒤집으면서 오늘 한 말입니다. 김 판사는 보수가 주류인 사법부에서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받아 왔습니다. 오늘 뉴스리뷰 첫 소식으로는 김상환 판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노주민 PD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김상환 판사 어떤 사람인지 양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상환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강골 판사로 불린다고 합니다. 예.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양력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경북 김천 출생으로요.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에 서울고법, 부산고법 판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가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견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면 재판 업무만 고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판사가 최근에 이른바 낙검수 무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이기도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강조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 2012년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예. 또 70년대 후반 이른바 북괴 거물급 간첩 사건으로도 불렸던 제1교포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진우 기자, 김어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 내용이 화제가 됐고요. 시민사회에서는 김 판사의 이런 이력을 들어서 보수일색인 사법부에서 정의와 소신을 지켜왔다고 호평해왔습니다. 반면에 일부 보수단체들은 김 판사를 좌편향 판사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사례들은 다 무죄를 선고해서 유명해졌던 것들인데 예. 오늘 판결처럼 유죄를 내렸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주로 재벌가 또는 정치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엄벌을 내렸습니다. 예. 네,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2010년, 2011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시절에 맡았던 것을 보시면요. 2010년 12월에 이른바 맥값 폭행이라고도 불렸죠.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노동자를 불러들여서 폭행하고 맥값을 줬다. 이런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회장의 사촌 최철원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MB 처사촌,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당시 KTN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억대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또 다음 해에는 수백억 부당대출 혐의로 불구속기 재판 중이던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보석형을 취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김상환 부장판사 얘기였고요. 예.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지지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연일 최악을 경신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반등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예. 특히 전통적 지지 세력들의 민심 위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견고했던 지지율을 되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간의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우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모두 1월 첫째 주에는 40%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부정평가가 48.9%에서 둘째 주에 50% 선을 넘어섰고, 그리고 넷째 주 60%를 넘어서더니 지난주에는 62.3%까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긍정평가는 지난주 31.8%까지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처음으로 3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PK 지역의 민심 악화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번에 특징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네,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네, 지역별 지지율 중에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던 세 곳의 지역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48.9%에서 42.3%로 6.6%포인트,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인 지역이 TK 지역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광주 전라 지역이 3.5%포인트, 경기 인천 지역이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 경북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 건가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네, 1월 셋째 주에는 40% 중반 비슷한 비율을 보였는데요. 예. 네,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정평가는 45.2%로 상승하고 긍정평가는 42.3%로 하락하면서 부정평가가 리얼미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어서 60대 이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50%대 후반이었던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51%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30% 초반에서 40%까지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긍정평가의 경우에는 72.7% 절대적이었고요. 지난주에도 역시 70%에 육박하긴 하지만 69.5%까지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2.3%에서 지난주에 26%까지 오르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박근혜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한다고 했다 말한다고 했다 이렇게 했던 오락가락했던 모습 때문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고 하죠?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안 보고차 참석했는데요. 예. 네, 문영표 장관을 향한 여야의 화살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예, 뭐 지지율 하락에 책임져라 이거는 새누리당에서 나온 말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은 문영표 장관에게 연말정산 문제 등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 또 재논의 과정에서 지지도가 또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냐고 문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예. 문 장관은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을 정부 부처에 묻고 또 정부 부처 측이 이를 시인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예, 게다가 여당 의원이 사퇴할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김 의원이 문 장관에게 사퇴를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보건복지부의 이런 혼선이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언질이 있었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가 공방을 벌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 논란에서 청와대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기획단 결과에 대해서 여당과 복지부의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복지부 측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묻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요. 네, 오늘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나 여당의 상의 없이 장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당정 간의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예. 연말정산 파동 이후에 조세 형평성이 문제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가계소득, 집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를 기준으로 예컨대 전국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평균적으로 3.6% 늘었는데요. 세금 부담 증가율은 6.9%, 소득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나왔던 겁니까?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4년째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가계소득과 조세지출액 증가율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 조세지출액 증가율이고요. 보라색 선이 가계소득 증가율인데요. 2009년은 보시다시피 조세지출액이 마이너스 2.8%, 가계소득이 1.2%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이 조세지출액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반전됩니다. 그 이후로 가계소득 증가율은 5%대, 6%대, 그리고 지난해 3분기까지는 3%대 이렇게 좀 저조한데요. 반면에 조세지출액 증가는 11.5%까지 올랐었고요. 2010년에는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또 지난달 선대인 경제연구소에 의해서도 지적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소득세의 소득 역진성이 계속되는 반면에 법인세는 법인소득 증가율을 따라잡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또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1년을 기준으로 1993년 그리고 2000년, 2008년의 소득세와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비교한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1993년과 2000년 모두 소득세 증가율이 개인 가처분 소득보다 더 많았고요. 네, 2008년 기준으로는 개인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소득세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이 낮다. 이런 것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법인 소득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그리고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서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법인세와 법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네, 앞서 보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그래프와 지금 보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1993년과 2000년 그리고 2008년 모두 법인세 증가율이 법인 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 측은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감면 혜택이 소득 역진성,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내야 할 법인세 비율, 이것이 앞으로도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전년 대비 법인세 징수 금액은 15%포인트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국내 주요 30대 기업 법인세 비용을 2013 회계년도와 2014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2013년의 경우에는 18조 43억 원이 거쳤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30대 기업이 내야 할 2014 회계년도 법인세는 15조 2,577억, 그러니까 2조 7,855억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15.4%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인 겁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소식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캐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태 전 국회의장,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 그리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선 박 전 의장은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부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립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 막고 눈 감고 말이 통하지 않는 정치 권력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말을 보탤 것도 없다 싶습니다. 다만 불통의 권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라면 국민이 선택한 결과라고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듯 어제가 오늘을 만드는 법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한 생에도 길다면 긴 것이지만 우리 사회나 세계의 생명은 더 깁니다. 거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함부로 무책임하게 나만 생각하고 살아서 안 되는 이유도 거기 있지요. 나만 생각하면 남이 함께 무너집니다. (2월 9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